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문 연습을 좀 해볼까요? 이제 구장 운송업에 들어왔네요. 상법 총칙 운송업.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여러분들, 진도가 잘 나가죠? 1번, 1항이 125조죠, 125조. 육상, 뭐, 호천, 항만.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운송업에는요, 이렇게 물건 운송과 항상 여객 운송으로 나눠지고요. 크게 이렇습니다. 운송업은 육상 운송이 있고요. 육상 운송이 있고 해상이 있고 그죠? 항공이 있죠. 요게 이제 구조가 육상은 여기 지금 상법 총칙에 있는 겁니다. 해상은 우리가 뒤쪽에 보험 뒤쪽에 해상 그죠? 항공이 있죠. 그래서 뒤쪽에 거기가 이제 3편, 4편, 이제 3편, 4편, 5편이죠. 5편, 6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운송은요, 운송업 이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두 쪽으로 나눠진다. 그죠? 여객 운송과 그다음에 물건 운송으로 나눠진다. 그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다는 알아두시고, 육상 운송에서 기본적으로 여객 운송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객 물건 다 여객 물건이 인정되겠죠, 그죠? 다 인정된다는 거죠.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정되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상 운송에서 화물 상한증 등등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해상이나 이렇게 항공 운송에 준용되고 있다는 그런 시스템적 구조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해상 항공 가면 거기에 독특한 운송과 관련되는 규율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육상 운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육상 운송을 한번 해보시면 육상 운송에서 첫 번째 물건 운송이 나오네요. 물건 운송. 물건 운송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둘 것은 화물 명세서다. 그죠? 화물 명세서, 화물 상한증 이게 발행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화물 명세하고 화물 상한증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시험장 가서도 헷갈려 버릴 수 있겠죠. 요 화물 명세서는요.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어떤 화물을 보낸다라는 것을 적는 것을 화물 명세서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보낼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어떤 물건이 들어있습니까? 적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운송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물 명세서 발행은 송화인이 합니다. 송화인이 하고 누가 청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운송인이 청구하겠죠. 물건 뭐뭐 들었는지 좀 적어주세요. 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화물 명세서예요. 그래서 교부해야 됩니다. 누가? 송화인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화물 상한증이라고 있거든요. 화물 상한증. 이거는 누가 발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물건을 실은 다음에 송화인이 청구합니다. 물건 보내는 사람이 청구를 하면 운송인이 발급을 합니다. 알겠죠? 운송인이 발급합니다. 그리고 발급하면 때 운송인 스스로 발급했다는 것은 송화인이 준 물건이 잘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상하증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동일한 적혀있는 만큼에 대한 물건을 주겠습니다. 라는 증서가 화물상한증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이제 두 가지 증서가 발행됩니다. 근데 물론 화물 명세서는 화물 상한증처럼 유가증권은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화물 명세서도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이때는 송화인이 기명 날인 서명해야 돼요. 그러면 좋다. 이게 화물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당연히 송화인이겠죠. 그죠? 송화인이 물건을 10개를 보내는데 5개밖에 안 적었다. 실제 물건 10개면서 그죠? 뭐 이런 거.
또 실제 물건 5개 보내면서 화물 명세서에는 10개를 적는다.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적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송화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화물 명세서의 허위,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운송인이 설령 10개를 적었지만 5개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송인이 알고 있을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한번 할 때 이렇게 조문의 구조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 그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화물 상환증을 한번 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상환증을 발행을 해 볼 겁니다. 자, 이제 화물 상환증을 한번 볼까요? 128조인데 화물 상환증은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신청을 하냐면 송화인이 신청해요. 알겠죠? 송화인이 신청하고 운송인이 교부합니다. 알겠죠? 송화인이 신청하고 그래서 운송인이 발행하는 거죠. 송화인의 청구에 의해서 그죠? 교부해 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기명날인 서명해야 돼요. 이 화물상환증은 이제 발행을 하는데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이고요. 어음수표와 동일하게 가치가 화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을 넘겨주게 되면 이제 효과가 물권적 효과, 채권적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 뭐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화물상환 발행이 어떻게 된다는 것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18조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 3번, 그죠? 3번 보시면, 화물상환죄의 법적 성질은 요식증권성, 그리고 문헌증권성, 무인증권성, 상환증권성, 처분증권성을 간다 그러죠? 그런데 이 화물상환증은 무인증권성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요인증권, 알겠죠? 요인증권성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인증권성이라는 것은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물건을 실었기 때문에 어때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무인증권성이라는 게 틀린 거예요. 알겠죠? 무인증권성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유인증권성이에요. 유인증권. 사실 원인이 있단 말이죠. 원인은 증권이죠. 화물상환증이 만약에 그대로 어떤 물건을 싣지도 않고 발행됐다면 그런 우리가 공권이라고 합니다. 공권. 공권 알겠죠? 뭔가 원인이 있을 때 발행하는 유인증권서. 그 다음에 문헌증권, 요식증권, 상환증권. 상환증권은 화물상환증을 주어야만이 물건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분증권성은 이 화물상환증을 처분하면 물건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유가증권의 하나의 성격인데 어음수표만큼 엄격한 유가증권 성격을 지켜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문에 몇 가지 좀 나와요. 이 성격이 명시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129조 가보면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이에요. 화물상환증을 작성할 때는 이것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있죠. 화물상환증을 줘야만이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환증권성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판례기출도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가도라는 게 있고 보증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보증도, 가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보증도, 가도 이게 뭐냐? 판례가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화물상환증을 작성했지만 이 화물상환증하고 상환하지 않고 원래는 상환하고 화물상환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되지만
화물상환증을 주지 않고도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도 보증도라고 해요. 예를 들면 물건을 지금 먼저 도착했어요. 도착지에. 근데 아직 화물상환증을 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미리 그 물건을 빨리 받아가서 판매를 하거나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다른 이제 보증이라든지 기타 어떤 담보를 제공하고 화물을 그죠? 미리 받아갈 수 있어요. 화물상환증 없이도. 물론 이제 그게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물건을 이제 받아가는데 화물상환증이 분실돼서 화물상환증을 선의 취득한 자가 있게 되면 사실은요, 그 운송인은 물건 이미 내줬지만 화물상환증 갖고 온 사람에게 또 내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업자는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을 받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가도 보증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화물선을 작성할 때는 이와 상관하지 아니하면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운송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 선취 보증서를 제출하고 먼저 운송물을 인도받기도 하는데 이를 보증도 또는 가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물상환증은 또 이런 당연한 지시증권성이 있다. 화물상환증은 어음수표와 마찬가지로요. 다른 사람에게 배서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알겠죠? 배서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은 이름이 적혔다 하더라도 김영시인 경우에도 그죠?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는 화물상환증은 배서에 의해서 양도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줄 때 뒤에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기입하고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알고. 이게 바로 지시증권성이다. 그 다음에 화물상환증은 기재효력이라는데 이 기재효력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결국은 뭐죠? 이거는 기재효력은 우리가 사실은 다른 말로 해서 화물상환증 크게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으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기재의 효력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채권적 효력입니다. 채권적 효력. 알겠죠? 채권적 효력을 갖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문헌증권성이 있죠. 문헌증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적힌 대로 수령항수로 보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1항은 이거예요. 1항은 화물상환증이 발행됐잖아요. 그죠? 발행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됐을 때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화물상에 적힌 대로 그죠?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요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인 증권성을 표현하고 있다. 요인 증권성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물상환증이 발행됐을 때는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 그죠? 조심해야 돼요.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이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아예 추정해버립니다. 화물상환증이 작성되면 송화인이 적당한 물건을 제대로 줬고 운송인이 그 물건을 적힌 대로 물건을 받아서 알겠죠? 받아서 운송을 했다라고 추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요인증권성이다. 두 번째 항은요.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진이요. 선의로 취득한 소진에 대해서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물상환증을 분실했는데 누가 선의 취득했다.
그 화물상환증을 들고 운송업자에 오면 어때요? 그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물건을 내줘야 돼. 이게 뭐예요? 적힌 대로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문헌증권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문헌증권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적힌 바에 따라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인증권성, 문헌증권성이란다.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의 성격을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2조 가면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이에요. 처분증권성. 아까도 말했지만 화물상환증은 그게 운송하는 물건을 표창하는 하나의 증권이란 말이죠. 그 물건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물상환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예를 들면 운송하는 배에 실린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처분증권성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화물상환증이 작성되었을 때는요. 화물상환증이 작성되었을 때는 그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뭘 한다? 화물상환증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2번도 가보시면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 증권 소지인만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물에 관한 처분권을 갖게 된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33조에 가보시면 화물상환증의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이래요. 아까 우리 채권적 효력 봤죠? 상대적이지만 물권적 효력은 누구에나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이겁니다. 화물상환증에 의해서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만약에 화물상환증을 교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물상환증에 존재하는 그 위에 존재하는 화물상환증 가지고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모든 권리죠. 권리에 대해서 어때요? 권리에 관해서는 운송물을 다 인도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물권적 효력을 해요. 알겠죠? 운송물을 인도한 거 동일한다. 다시 말하면 화물상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화물산업증의 물권적 효력은 이걸 말한다. 그죠? 이거. 화물산업증이 곧 뭐죠? 운송물로 보면 되는 거죠. 알겠죠? 화물산업증을 교부했다. 이거 넘겨줬다는 뜻이죠? 그거는 물건을 인도했다. 이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적 효력에 의해서 뭐가 처분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처분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보면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요인이 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운송업자에 대해서 운송물 멸실을 했을 때 운임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보내는 사람, 송화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됐어요. 그때는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해요. 만약에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돌려줘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항 가보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보낸 사람의 과실로 멸실하게 되면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죠. 운송인의 책임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 조문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업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하나의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된 거예요. 운송업자는 아무래도 위험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죠? 사고 났을 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은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과실 입증 책임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과실 입증 책임이라고 해요. 알겠죠? 과실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한다. 과실 입증 책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운송인이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해서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멸실훼손 또는 연체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알겠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실 입증 책임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들 보면 판례 기출 한번 가보시면 1번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에 운송인에게 화물 운송에 관해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쵸? 운송인은 화물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훼손을 위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가보시면 운송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은요 서로 병존하고 있어요. 병존하고 운송 계약상의 면책 특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면책 특약이 불법행위에 적용되느냐? 이거는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도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있다면 계약상 면책특약이 있을 경우에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의 손해배상 책임도 면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뜻이 알겠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그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고가물에 대한 책임 있죠? 고가물에 대한 책임을 뭐 오늘 시간이 20분 좀 넘었네요. 그죠? 고가물에 대한 책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